2026년 역대급 방산사업 그 결전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방사업계를 봐도요. 이런 정도의 크기의 사업은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없어요. 예. 뭐 독일이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나라 잠수함 수출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한테 이제 잠수함 기술 배워온 게 이제 한 40년 전 얘기란 말이죠.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심의원 만남 본게임을 더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최MC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K방산 최고의 이슈 2026년 최대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긴급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한때 우리에게 꽤 유리해 보였던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독일 쪽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 연달아 이렇게 방한을 하면서 내심 기대가 솔직히 높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10월 그 장보고 3 배치 2 1번함, 그 장현실함이죠. 그 장현실함 진수식에 캐나다 해군 실무진이 방문했었고요. 같은 달 경주 에이펙 또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요. 한화 오션 거제 조선소에도 직접 방문해서 장현실함에 승함했습니다. 네. 한 달 뒤에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의 방문도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요. 미국 괌근해에서 진행됐던 한미 연합 대잠 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의 도산 안창호급 이 암모함이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 그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외국군 잠수함 승조원이 탑승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자, 이분이 에티안 랑글루아 캐나다 잠수함 사령부 주임 원사예요. 그래서 훈련 기간 동안 대잠훈련, 자유공방전, 연합대잠전 등을 진행하면서 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전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캐나다 주임 원사는요. 이 한국 잠수함의 수준 높은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번 달 초 캐나다 국방조달 장관 일행이 최종 의사 결정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방한을 했습니다. 한화 오션 거제 사업장을 찾아 시운전 중인 장흥실함에 승함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사업장, HD 현대 글로벌 R&D 센터를 찾아 한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을 직접 점검했죠. 현장을 방문한 캐나다 퓨어 장관은 이번 수주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당국자인데요. 이 장현실함의 내부 기술력이 대단하다. 그 AI가 접목된 그 자율운항 선박 솔루션 요거를 보고서는 야 이거 매우 놀랍다. 이게 마치 그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역 이 관계자가 우리 잠수함에 직접 이렇게 타서 이렇게 뭐 지켜볼 정도로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많은 분들도 방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분위기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독일 쪽으로 어땠을까요? 네, 문제는 그쪽 분위기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예. 일단 독일은 이미 캐나다 함정 두 척을 지금 건조 중이기 때문에 그 유대 관계가 좀 깊을 수밖에 없는데 마크스카니 캐나다 총리가 독일 킬에 위치한 TKMS 조선소에 방문해서 그 212CD 잠수함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에 오기 훨씬 전인 지난해 8월입니다. 예. 당시 그 현장에 독일 국방장관 주 총리도 동행을 했고 독일 측의 그 전폭적인 지원 의지가 이제 드러나는 대목이었고요. 이 TKMS는 킬 조선소에 2억 5천만 유로, 4,230억 원이죠. 이 투자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 또 최근 캐나다 오타와에다가 TKMS 현지 사무소를 개설했다는 소식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싱가포르 등의 그 잠수함 추가 수주에도 성공을 해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85억 유로, 31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캐나다와의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뭐 재정과 생산 기반을 입증했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죠. 예. 뭐 독일 업체야 워낙 뭐 업력도 오래되겠으니까 뭐 유럽에서 기반 잘 닦은 거 그리고 계속 뭐 실력 발휘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폴란드 사업에서도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분석한 대로 작전 지역에 따른 잠수함의 뭐 요구 성능 충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구입하려고 하는 국가가 원하는 것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캐나다 잠수함 일단 뭐 작전 지역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죠. 네, 그러니까 캐나다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태평양, 대서양, 대서양, 이제 북극, 양쪽에 북극해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3면에서 작전을 다 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 자 일단 사실은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북극해 쪽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북극해요? 북극해 쪽이. 예. 북극이 사실 캐나다 국토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북극의 해안선은 이 캐나다 해안선의 그 3분의 2에 해당해요. 세계에서 가장 긴 16만 2,000km의 북극 해양선을 가진 나라가 캐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 해안선의 75%를 캐나다가 통제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스스로 그 북극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국가안보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빙하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북극이 어떤 캐나다 입장에서 뭐 면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북극 자체의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뭐 그린란드에 지금 눈독을 들이는 것도 뭐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정당한 건 아닐지 몰라도 사실 북극의 이 미개척 광물을 차지하려는 경쟁도 경쟁인데 이 지형 변화로 인한 북극 항로의 현실화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북극 항로는 크게 이제 베링해협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봤을 때 북동 항로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북서 항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항로가 뭐 전통적으로 있는 항로인데 문제는 북극의 해빙 면적이 점점 줄어들면서 항해 가능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치는 올라가지만은 북극에서 작전하기는 여전히 어렵긴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북극 표면 선박 운항 한마디로 일반 배들 물 위로 떠다니는 배들 운항은 뭐 환경이라든가 뭐 안전이라든가 뭐 얼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실질적으로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잠수함이야말로 캐나다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좀 주권 무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북극 항로를 잘 활용을 하면 이게 군사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 자체가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러니까 군함이나 항모가 북극 항로를 항해하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정말 단기간에 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북극권의 거의 절반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북미를 공격하는 최단 경로로 손꼽히는 게 북극입니다. 이게 보면 실제 ICBM 공격할 때도요. 북극한 상공 지나가지고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공중 이외에 수중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머지않아 이제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은 러시아 뭐 또는 중국이 그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캐나다도 사실은 북극 항로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해서 북극의 자원과 해상 요충지에 대한 나름의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그 미래를 지금 여기에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노후한 무기 체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캐나다의 북극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행사 가능한 주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 이 잠수함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 굉장히 캐나다 입장에서 심각한 사업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지난번 폴란드는 그러면 발틱해에 어울리는 잠수함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북극해 얘기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면 북극해에 어울리는 잠수함은 우리 겁니까 독일 겁니까? 독일 일단 유리하죠. 예. 뭐 캐나다, 독일 다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들은요 기본적으로 북극해나 이런 데를 작전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같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독일의 그 TKMS가 제안한 그 212CD급 요거는 이제 사실 북극 작전에 최적화된 설계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극해는 유빙이 많다 보니까 잠항 중이나 보상 시에 잠수함 선체에 손상을 줄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려면 어떻게 하면 잠수함의 선체 강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그다음에 외부 충격에 강한 특수합금 소재를 적용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독일의 그 212CD급은 이런 북극해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작전하기 적합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독일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가 이 잠수함을 새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바로 이 잠수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 어떻게 보면 북극 작전이나 이런 거는 아예 감안한 사양이 들어간 신형 잠수함을 짓는 거고 두 나라 각각 6척씩해서 모두 12척의 212CD형을 주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노르웨이 방산업체인 콩스버그도 다시 TKM에서 적극 지원하면서 이 북극에서 우리 운영 경험이 있으니까 야 캐나다 잘 들어. 야 이거 우리가 선택할 만큼 훌륭한 잠수함. 예. 더 우리가 만든 이 잠수함 말고 북극 지역에서 잠수함 있는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없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북극 작전에 정말 적합한가를 보면은요. 이 빙하 아래에서는 사실 이게 디젤 엔진 못 가동해요. 이거 어떻게 빙하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공기 급유를 하겠어요? 그쵸. 뭐 네, 뚫고 그쵸.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잠수함이 이제 오로지 배터리에 의존해서 굉장히 장시간을 자망을 해야 하고 물론 이제 비상시에는 또 두꺼운 얼음을 깨고 부상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말도 못하는 이 극도의 추위를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소음도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이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배가 커졌는데 이게 커진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길어지는 이 항속거리를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상당 부분은. 길이가 73m에 폭이 10m, 배수량이 2,500에서 2,800톤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요. 게다가 상대적으로 이게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북극 환경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불요 체계를 이제 추진 체계를 적용을 해서 얼음 밑에서 최대 2주에서 3주간까지 연속 작전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그 디젤 전기식 잠수함은 전지 충전하려면은 이제 뭐 며칠마다 이제 부상해가지고 스노클링 하는데 뭐 AIP 공기 불요 체계 이거 갖추고 있으면은 당연히 자망률이 늘어나고 이건 뭐 우리도 갖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납축 전지 대신에 리튬이온 전지를 채택해서 자망 시간하고 그다음에 그 고속 성능도 굉장히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독일이 제시한 212CD 잠수함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기능인데 저 다이아몬드형 선체가 바로 능동 소나를 교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텔스 전투기 보면은 적 레이더 전파를 그 레이더 수신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반사시키기 위해서 동체와 날개가 다 각지게 돼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 지금 212CD의 잠수함 최초로 도입이 된 거고 이게 바로 그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는 음향 스텔스 설계인데 이건 이제 우리는 아직 갖지 못한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세계 최초로 이 잠수함을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체 외부에는 그 특수 개발한 음향 흡수 코팅 타일도 붙여서 적이 발사하는 음파 탐지기 신호도 흡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세계 최고의 스텔스 잠수함이라는 별칭이 어울릴만 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또 잠수함의 눈과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뭐 음파 탐지기 소나 그리고 전투 체계, 전자전 장비도 굉장히 최신 사양으로 빵빵하게 채워져 있고요. 콩스버그가 이제 소나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나를 통해서 기뢰를 탐지하거나 해저 지형을 스캔해서 잠수함 작전 능력을 또 대폭 향상했고 또 신형 MTU 4000 디젤 엔진 2기가 장착이 돼서 전지의 충전 속도 역시 기존 모델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예. 일단 뭐 그 독일 잠수함의 장점 저희가 냉정하게 지금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래 독일 잠수함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대표 선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북극해 작전에 잘 적합할지 우리의 장영실급 우리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장영실급 그러니까 3,600톤급 장보고 3 배치 2죠. 예. 이 잠수함이고요. 이 장영실급은요 공기 불요 추진 체계에다가 그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이 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항 기간이 3주 이상, 최대 50일간의 작전 지속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디젤 잠수함 중에서도 잠항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항속거리는 최대 7,000해리, 그러니까 약 12,900km 정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12,900km요. 이렇게 오랜 기간 멀리까지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캐나다에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 잠수함은 북극
미국이라든가 이 굉장히 북해 이런 데서의 작전 경험이 없습니다. 북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 좋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과연 우리 이 선체 잘 만들긴 했지만 이 선체가 버틸 거냐. 지금 저쪽은 스테인레스 강 통해 가지고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강성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강성이 충분히 나올까?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북극을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5세대 잠수함이다. 해저전 능력을 통합을 했잖아요. 특히 무인 잠수정까지 포함을 하고. 근데 그럼 우리가 해저전 능력을 지금 그럼 이 장영실급에 있냐? 사실 지금 그거 아직 우리가 보여준 적 없거든요. 지난 2010년 북극 얼음 아래 1000km 이상을 항해하고 3km 이상 깊이를 잠수에 들어가서 3주간 탐사를 했던 세계 기록을 이 캐나다의 UUV가 이 무인 수중정이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캐나다 그 관련 업체하고 협력해서 장현실급에서 이 UUV를 발진시키는 이런 능력으로 가면은 이 북극 영역에서의 운용 능력이 비약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가치를 높여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해서 뭐 해서 다 되라고 생각하면은 그 굉장히 오산이에요. 예. 그 일단 뭐 독일과 양자 대결이니까 많은 부분들이 검증이 끝났을 텐데 그러면 자 우리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잠수함도 뭐 비록 다이아몬드 스텔스 형태는 아니더라도 은밀성이 상당히 뛰어나긴 합니다. 예. 선체 HY100 고장력 강이 적용이 됐고 또 음향 흡수 타일을 부착해서 음향 신호도 최소화하고요. 또 탄성 마운트와 진동 감소 장치를 적용해서 소음을 또 억제를 했고 그리고 수중 생존성 측면에서 뭐 국산 전투 지휘 체계와 또 소나 체계 이렇게 최첨단 센서 통합이 돼 있고요. 특히 좀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장이겠죠. 그렇겠죠. 예. 예. 북한 잠수함의 실전 타격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첨단 대잠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고 통상적인 그 533mm 어뢰 발사관 6문을 통해서 범상어, 중어뢰 그리고 UGM-84 하품 미사일도 운영할 수가 있고요. 또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초로 뭐 여러 번 강조됐던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죠. SLBM. 예, 수직 발사대가 이제 13대나 있기 때문에 잠대지 순환 미사일 해성 3하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현무 4 등을 또 혼합 탑재할 수 있어서 타격 유연성도 대폭 강화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드는 의문은 역시나 이 무장이 정말 캐나다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있는 거죠. 재래식 잠수함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탑재. 이거는 꽤 저희가 이거 강적으로 많이 밀었고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캐나다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캐나다 지금 이 사업이요. CPSP 그러니까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예요. 초계 잠수함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잠수함들의 주요 목적은 순찰, 초계. 그러면 러시아의 잠수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감시 임무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잠수함이 잠수함 탐지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우리가 잠수함이 잠수함을 스토킹한다는 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 그 기지에서 출항했을 때부터 쫓아가야 그나마 되는 건데 그것도 쫓아가는 것도 그냥 이렇게 쫓아가면 들키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야 이게 디젤이 맞아? 이거 원자력으로 가야 되는 추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원잠 획득의 논리가 그런 거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걸 얘기를 하냐 하면 거기는 수상함이 작전 못 하잖아요. 초계기가 대잠 초계기 띄워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념이 좀 다른 게 잠수함이 거의 대잠 초계기 역할 비슷한 걸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센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잠수함 센서 어떻게 보면 이상할 것을 더 다양한 센서를 장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해저전 같은 것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무장이 주인 게 과연 맞냐. 어떻게 보면 그 무장 자리에 있는 것보다 센서를 더 늘리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무장이 안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일도 보면 이제 잠수함에 무장을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212 CD급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500km가 넘는 NSM,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사일. 이 미사일의 잠수함 발사 버전을 탑재를 하고요. 적 함정은 물론이고 지상 목표물까지 이걸 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타격 자산인 중어뢰, DM2A5.
요거 양산이 본격화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광선 파이버 옵틱으로 연결되거든요, 이 어뢰가. 그래서 발사 후에도 경로를 정밀하게 수정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복잡한 수중 환경에서도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어뢰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제 독일하고 노르웨이는 이번 계약이 역대급 규모라고 자평을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몇 발을 도입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요거는 굉장히 철저히 비밀을 붙였다고 하네요.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 않은 승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미 고지를 선점한 유리한 포인트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뭐 항상 가장 빠른 인도를 약속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나라고. 그래서 만약에 올해 계약이 체결된다면 6년 내에 선도함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2032년에 첫 인도를 한 다음에 2035년까지 매년 한 척씩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캐나다 빅토리아급 4척 퇴역의 공백을 깔끔하게 시기적으로 메운다는 계획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2043년까지 또 매년 한 척씩 인도를 해서 총 12척 전력을 완성시킨다는 목표인데 계획대로 되면은 그 캐나다의 그 노후된 이런 잠수함들의 조기 퇴역을 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연간 약 9억 달러의 유지 지원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꽤 큰 비용이 세이브가 되겠는데요? 예, 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원팀으로 설계부터 건조까지 협업을 이어가면 그 시너지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쪽은 항상 뭐가 이렇게 막 일정이 빡빡하고 밀려 있고 뭐 약속이 좀 늦어지고 조금만 뭐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말씀하셨네요. 예. 맞죠. 예. 이 독일 TKMS의 그 212 CD급은 그 독일과 노르웨이 그 물량 생산으로 라인이 꽉 차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캐나다까지 합류를 하면은 건조 라인 슬롯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캐나다 요구에 맞춰서 설계에도 일부 변경이 돼야 되고요. 납기 지연 리스크 엄청 높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독일이 그 초창기에 밝힌 그 첫 번째 잠수함 인도 시점이 2034년입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2037년에 입원함을 제공하겠다라는 공급 계획을 제시했는데 우리랑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초 인도도 2년 차이가 나고요. 네. 예.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심했지. 두 그러니까 번째 거뭐 2, 3년 뒤에 또 한척 더 가고 뭐. 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속도가 너무 늦었다 이제 판단을 했는지 최근에 이제 독일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게 예. 자, 지금 우리 독일 해군용으로 건조하고 있는 이을리 CD급 요거 인도 순번을 독일에 보내는 거를 먼저 캐나다에 양보하는 갭필러 방식의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8년 독일이 가져간 세 번째 잠수함을 캐나다에 일단 먼저 줄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강력한 유인책을 던진 겁니다. 와, 독일이 그동안에 저희가 다뤘던 독일과는 전혀 독일스럽지 않은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신속 납기까지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약속 해준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 또 위협적인 카드들이 또 있어요? 예, 일단 캐나다와 독일이 모두 이제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 잠수함을 구매하면 나토 우산에 편입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동질감을 더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캐나다가 그 EU의 방위 공동 주달 프로그램인 그 세이프, 이거는 Security Action for Europe이라는 이름, 아주 유럽이라는 이름이 아주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에. 예. 여기 참여를 결정한 것도 독일에 힘을 실어주게 됐는데, 세이프 프로그램 뭐냐면은 EU가 무기를 구매하려는 회원국의 장기 상환 기간과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 세이프의 자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이 프로젝트가 전체 비용의 최소한 65%를 EU 또는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사실 폴란드 잠수함 구입 자금도 이 유럽의 세이프 기금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그마치 437억 3,400만 유로, 74조 원,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나라였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쉽지 않은 판이었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쪽으로 조금 불리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이거 답답합니다. 솔직히 저는. 네, 그런데 이제 독일의 유리한 점들은 또 여전히 더 있죠. 아이고, 많기도 하네요. 이번에 또 뭡니까? 독일은 캐나다에 그 일반적인 무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협력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독일은 그 로키드 마틴 캐나다, 로키드 마틴의 캐나다 법인입니다. 로키드 마틴 캐나다의 그 CMS 330 전투 관리 체계 도입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규모가 10달러에 이르거든요.
1조 5천억입니다. 예, 크네요. 이게 뭐예요, 그게? 이 CMS 330이라는 거는 캐나다 해군 헬리팩스급 호위함에 사용되고 있는 체계인데 지금까지 유럽산 수상함 전투 체계만 독일이 사용해 왔던 것을 이번에 이 캐나다산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바로 독일과 캐나다의 해군 간 시스템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예. 굉장히 좀 중요한 깊은 뜻이 있는 거고 양국 해군이 같은 전투 체계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구축이 되고 상호 운영성, 방위 산업계 교류 협력 이런 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독일은 캐나다 bombardier 비즈니스 제트기 18대를 구매하기로 했고요. 밀리터리랑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총력전이군요. 네네. 그리고 LNG, 예. 액화 천연가스, 사원 수소 많으니까 캐나다가 많은 것도 사도 주고. 이런 자원들 협력에 대해서도 예. 지금 정부 차원의 협력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해 8월에 핵심 광물 협력에 대한 공동의향 합의서도 제출했고요. 정말 전방입니다. 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독일은 지금 캐나다에다가 우주 협력을 제안한다고 하고 있는데 캐나다 해군의 핵심 작전 지역이 이제 북극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북극해에서 오랜 시간 작전을 펼쳐야 하는 캐나다 잠수함이 본토의 사령부와 이제 통신을 유지하려면 위성 통신과 항법이 굉장히 필수이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보면은 이제 바로 아래 미국과 달리 우주 쪽 기술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독일은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캐나다보다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우주 협력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바로 잠수함 납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전략적 차원의 협력 모델을 독일은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 국가 간 협력 차원입니다. 와, 이거 그렇죠. 사이즈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같은 소위 이런 대형 방산 수출 프로젝트 이런 거는 이 국가 대 국가 협력 차원에서 이제 수주가 좌지우지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 경우는 산업 기술 혜택, ITB가 보장이 되어야 방산 수출이 성사되는 구조입니다. 이 ITB라는 게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그래서 캐나다 국방부가 국방물자 수출 업체에 현지 생산, 투자, 기술 이전 등 이 경제적, 산업적 혜택을 요구하는 정책을 뜻한 겁니다. 한마디로 야, 우리 너희 거 살 텐데 우리한테 뭘 해줄 거냐? 얼마나 해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란 거고요. 그래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독일은 이 부분을 굉장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ITB에 딱 맞아떨어지는 국가 대 국가 간 절충교육 패키지, 그 G2G 패키지를 대거 제시를 한 거죠. 심지어는 독일 대표 기업인 폭스바겐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설립하기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기업들까지 나서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캐나다 퀘벡 지역에 위치한 정밀 제조 기업인 마멘과 잠수함 선체를 현지 생산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현지 협력을 해서까지 딱 집어놓은 거죠. 그만큼 이게 큰 사업이란 뜻이에요. 예. 자, 우리나라도 당연히 두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나섰죠.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서 직접 캐나다까지 방문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직접 캐나다를 갔고요. 네, 한국 잠수함 수주를 적극 지원을 했죠. 예. 방문 당시에 한화와 HD 현대중공업은 물론이고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기업인들하고 또 동행을 해서 우리나라하고 캐나다 간의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고요. 사실 개별 기업 차원의 제안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이런 산업 투자 패키지를 정부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고 특사단은 조선 방산을 넘어 자동차, 에너지 등 이제 범산업 협력 구상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우리가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들, 철강이나 조선이나 방산, AI, 네. 우주 분야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양해각서 5건을 이미 현재 체결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카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뢰가 잠수함에 필수적으로 탑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뢰를 바로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예. 그리고 LIG 넥스원은 캐나다 현지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 대한항공도 정부 요청에 따라서 항공기 정비 운영이나 공중 감시, 지휘 통제 체계 같은 그 간접적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또 HD 현대 오일뱅크를 중심으로 캐나다 원유 업체와 협력을 해서 잠수함 사업 기간 동안
수조 원 규모의 원유 수입 방안을 또 마련 중이다. 네. 이 밖에도 그 캐나다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보인 뭐 미래 모빌리티나 핵심 광물 부문도 지금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계획 중입니다. 네. 첨단 레이더 장비가 없던 시절 독일 잠수함 유보트는 적보다 먼저 보고 그리고 빠르게 공격하기 위해서 인간의 시력을 빌렸다고 합니다. 기묘한 이 무기 덕분에 평균 시야 5km에서 수평선 너머를 8배나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작 그 위기의 순간엔 이 주인공을 어떻게 살리는 데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전쟁이라는 광기가 만들어내는 이 기괴한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지 본방 야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기 세상에서 가장 혹할 만한 꿀보직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부터가 아주 파격적인데요. 근무지는 사방이 탁 트인 오션뷰가 펼쳐지는 대서양 한복판이고요. 업무 시간 내내 편안하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전용 좌석까지 제공되죠. 여기에 고액의 특별수당과 멋진 전용 제복까지 지급되는데요. 담당 업무는 그저 자리에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주변 경치를 감상하다가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보고만 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죠. 이에 수많은 젊은 승조원들이 앞다투어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이 달콤한 공고문 뒤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보직이었지만 실상은 매 순간 죽음의 문턱에 발을 걸쳐야 했던 끔찍한 사투였는데요. 젊은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이 보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잠수함 하면 흔히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 다닌다고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잠수함인 유보트는 사실상 수상 항해 시간이 훨씬 길었던 함정에 가까웠는데요. 배터리 용량과 산소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수면 위에서 항해함을 보냈고 공격하거나 도망칠 때만 잠깐 물속으로 들어갔죠. 문제는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유보트의 시야가 너무나도 낮았다는 점인데요. 함교 망원경으로 봐봤자 파도 때문에 시야가 고작 5km도 안 됐죠. 적을 찾아야 산행을 하는데 수평선 너머는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좁디 좁은 잠수함에 정찰기를 싣고 다닐 수도 없었던 독일 공학자들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해답을 내놓는데요. 엔진도 날개도 다 떼버리고 사람이 타는 정교한 연을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FA330 바흐슈텔체입니다. 구조는 처참할 정도로 간단했는데요. 엔진도 동체도 없이 그저 철제 튜브로 만든 의자 하나와 로터가 전부였죠. 그렇다면 엔진도 없는 이 무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았을까요? 비밀은 유보트의 속도에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에서 전속력으로 달릴 때 발생하는 맞바람의 힘으로 로터를 돌려 양력을 만드는 자이로 글라이더 방식이었던 건데요. 잠수함 꽁무니에 강철 줄을 매달고 속력을 내면 관측병은 마치 거대한 연이 되어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단 몇 분 만에 100m 안팎 상공까지 올라간 관측병은 지옥 같은 시야를 단숨에 40여 킬로미터까지 넓혔는데요. 수평선 너머 적함을 발견하면 관측병은 헬멧에 연결된 유선 전화기로 표적의 위치와 방향을 함교에 전달했죠. 유보트는 하늘 위 관측병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밀한 사냥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인도양에서 이 인간 연 덕분에 많은 연합군 상선들이 소리 소문 없이 수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막힌 시야의 대가는 실로 냉혹했습니다. 유보트가 적기를 발견하고 물속으로 쓰는 데는 고작 30초면 충분했지만 하늘 위 관측병을 회수하는 데는 무려 5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적기가 나타나면 관측병은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줄을 감아 내려와야 했지만 1분 1초가 급했던 함장은 수병에게 줄을 끊으라 명령하고 잠수해버린 적도 있었죠. 줄이 끊기는 순간 관측병은
엔진도 없는 의자와 함께 망망대해 한복판에 처참하게 버려져야 했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에 이 보직은 다른 보직보다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값과 맞바꾼 파격적인 월급과 특별 대우의 유혹 덕분에 이 사지로 뛰어드는 젊은 지원자들은 전쟁 내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이 위험천만한 장비는 1942년부터 약 3년 동안 실전에 배치되며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연합군 항공기가 적었던 인도양과 남대서양 등지에서 유보트의 날카로운 눈이 되어 먹잇감을 샅샅이 찾아냈는데요. 1943년 U-177함에 배치된 바우슈텔체는 무려 40km 밖의 그리스 증기선 에프탈리아 마리호를 포착해 격침시키는 등 잠수함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전과를 올렸죠. 하지만 결국 바흐슈텔체도 기술의 진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요. 전쟁 후반 연합군 초계기에 고성능 레이더가 장착되면서 하늘 높이 솟구친 인간연은 오히려 적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죽음의 표적이 되어버렸죠. 높이 떠 있을수록 적의 레이더에 더 잘 걸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된 건데요. 아군을 버리면서까지 시야 처절한 노력은 결국 레이더라는 신기술에 밀려났고 1944년 이 기괴한 비행의자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던 인간연의 이야기는 이제 정말 믿기 힘든 전설 같은 기록이 되었는데요. 사람의 눈이 레이더를 대신해야 했던 시절의 절박함이 이런 희귀한 장면을 탄생시켰죠. 지금 보면 참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당시 누군가에겐 생존을 위한 유일한 창이었을 텐데요. 인간의 상상력과 생존 본능이 빚어낸 이 독특한 무기는 전쟁이 남긴 가장 아이러니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우리나라 독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름 이게 독일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작전은 지금 어느 단계 정도 와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잠수함 자체와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우리 한국산 잠수함도 그 나토 상호 운용성이 충분하다. 이거를 좀 증명하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캐나다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하고 주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센서, 소나 전투책에 있어서 나토 표준 호환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장영실급이 대부분 다 충족을 하거든요. 나토 표준 전술 데이터 통신 체계인 링크 22를 통합을 했고 어뢰 발사관도 이제 장영실급의 533mm 어뢰 발사관은 나토 표준 사양에 부합이 되고요. 핵심 부분인 그 ATP 압축 공기 어뢰 발사 장치 이것도 영국 babcock사가 부산 현지 공장에서 맞춤형 제작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캐나다 해군의 그 MK-48 중어뢰 같은 그 나토 계열 무장 역시 발사관이나 심도 조건에 맞춰서 바로 운영이 됩니다. 캐나다 해군의 표준 무기체계가 무리 없이 통합이 된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이 장현식급은 그래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모든 디지털 통신과 연합작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조직, 작전, 기술면에서 나토 해군과의 상호 운영성은 충분히 보장됐다. 이 부분을 어필을 더 하자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웨덴 수주 성공 열쇠이자 독일도 뭐 이를 갈고 준비한 것 같은데 그 절충교역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캐나다의 최종 제안서를 제출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리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제시할 절충교역의 카드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캐나다는 지난해 11월에 우리나라와 독일의 공식 입찰 지침을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잠수함 정비 능력이 50%, 그리고 플랫폼 기술 20%, 재정 안정성 15%, 경제 기여 15%로 분배가 돼 있거든요. 캐나다가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에 부합하는 이제 대책과 작전을 마련하는 게 수순일 텐데 캐나다 가장 큰 배점을 부여한 것은 이제 50%를 차지하고 있는 정비 능력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위 확보가 되게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독일 TKMS는 12척 가운데 선도함만 독일에서 제작을 해서 완제품 납품을 하고 나머지 11척은 캐나다 현지에서 기술 이전과 함께 건조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2척 모두 한국에서 제작해서 완제품으로 납품을 하되 현지의 운용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약간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신속 납품 후에 후속 군수 지원 역량을 최대한 살린다 이런 목적인데 이것도 사실 뭐 얼핏 보면은 독일은 저쪽에서 다 해주다시피 하는데 우리는 다 만들어서 보내면 이게 좀 우리가 기술을 이전을 안 하는 것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캐나다가 냉전 이후에 잠수함을 건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 현지 생산은 사실은 단기, 중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현실을 직시를 하고 정비 시설과 부품 현조화에 집중하고 우리는 빨리 만들어서 보낸다. 이제 이런 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입장에 있는 이 하나오션은 그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캐나다 내 완결형 MRO 유지 보수 정비 체계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부품을 한국에서 공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캐나다 현지 파트너사인 밥코 캐나다 등의 핵심 정비 기술을 대거 이전을 해서 캐나다 안에서 자체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캐나다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제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 측의 제안이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또 다르게 짚어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남은 건 바로 15%의 그 재정 안정성과 경제 기여 이 부분인데 하나오션은 지금 3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비 부문에 밥코 캐나다가 있고 그리고 훈련 시스템 관련해서 CAE 그리고 통신 체계 관련해서는 그 A3 해리스 캐나다 또 보안 통신은 블랙베리 또 인프라 건설은 PCL 건설 이런 현지 업체들하고 협력할 예정인데요. 그 잠수함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캐나다 방위산업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또 특히 캐나다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분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내 자동차 생산 시설 투자 이거 맞죠? 맞습니다. 캐나다는 이 잠수함 사업을 지렛대로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구상 아래 자동차 분야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 측이 그 잠수함 성능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만족감을 나타낸 만큼 평가의 무게 중심이 이제 경제적 기여도로 이동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산업협력 패키지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핵심 변수도 이제 부상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정부 방산특사단에 합류해서 캐나다를 방문한 것도 결국은 이런 관련 산업 패키지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캐나다 내 완성차 공장 신설이 아니라 수소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 맞춤형 수소 중심의 에너지 모빌리티 생태계를 현재 구축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수소 연료 전지 공동 개발을 비롯해서 수소 기관차, 수소 트램, 수소 상용차 등 수송 부문 전반에서 협력 시나리오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청정 에너지 전환을 그 국가 전략으로 추진 중인 만큼요. 수소 기술 경쟁력을 키워온 현대차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소와 방산을 묶은 K 패키지가 가동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보면은 이제 뭐 방산과 원전을 묶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패키지가 가능하다는 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캐나다 현지에 직접적으로 우리 K방산 생산 시설이 뭐 투자된다. 이런 소식은 없나요? 하나는 지금 이게 잠수함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K9하고 천무 거기에다가 지금 뭐 호주의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도 이제 판매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이 잠수함 사업이 해군 현대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육군 현대 사업까지 같이 뭉쳐서 무기도 현대화를 하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현지 생산을 하는 자 그런 이 소위 무기와 생산을 같이 엮는 또 지상까지 포함하는 그런 패키지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지는 지금 워낙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잠수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캐나다군 전체적으로 그냥 군전력 향승에 우리 K방산이 큰 역할을 할 것도 같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2026년 K방산의 분수령이 될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캐나다는 잠수함을 고르는 것만이 아닌 향후
30년을 함께한 안보 파트너를 고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잠수함 수출을 뛰어넘어 캐나다의 동맹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초, 그러니까 3일 그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열렸던 이 스티브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 그 방한 기념 행사에서요. 우리 정부는 퓨어 장관에게 6.25 전쟁 당시 캐나다 참전군의 활동을 담은 사진첩을 선물했습니다. 이 사진첩을 전달하면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시 참전 용사의 이름을 붙이자고 제안을 한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일종의 보훈 외교를 펼친 거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외교적 보증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원팀 시너지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이 캐나다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 뭐 엄청난 사실 캐나다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들여서 북극해에서 작전을 할 그리고 단순히 북극해에서 작전을 할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이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 수년을 살았죠. 예. 그래서 지인들도 있고 작년에도 캐나다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사실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잠수함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오션은 지금 뭐 캐나다 버스하고 또 정류장들하고 거리 곳곳에 5개 광고판을 설치하고 이런 현지 여론 잡기에 또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또 이런 관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양호 박사님이 또 제안하신 것처럼 지금 잠수함을 보낸다잖아요, 실제로. 보내서 캐나다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에 정박을 하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좀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또 우리만의 강점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좀 대중적인 접근. 그러네요. 예. 저는 이게 어디 이제 정박할 건지도 대충 예상이 돼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예, 이쪽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예. 눈에 잘 띄는 곳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럼요. 곳에. 예.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좀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하튼 이번 수주전을 위해서 뭐 수소와 뭐 에너지, 방산,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좀 장기적인 산업혁명 모델이 제시된 만큼 우리 양국 미래에 좀 도움이 될 실질적인 한국형 K 패키지가 캐나다에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KFN 유튜브와 OTT 웨이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C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안 될 거를 니 감안하고 까는 것인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예. 잘 되겠지.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잘 많이 하셨는데. 불안해 죽겠어. 신인사 개천명 고생하셨고.